자, 이번 달 4월 마음지킴이 정기교육은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 ASD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 자폐 스펙트럼 디스오더 이렇게 부르는데,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증상이 약한 것부터 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 통합해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증상을 보면 알겠지만, 어떤 분들은 오티즘 스펙트럼 안에 아주 하이 펑셔닝, 잘 기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티스틱한 증상을 조금 갖고 계시는 분, 어떤 분은 이 오티스틱한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이 어려울 정도,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마음지킴이 실행수칙, 액션 플랜 5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일단 새기고, 오늘 배우는 이 오티즘 자폐 증상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마음지킴이로 멘탈 헬스 퍼스트 에이드를 넣어서 어떻게 도와줄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바탕을 두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폐 증상은 이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지킴이로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스텝 1은 우선 자살 위험을 평가하는 건데요. 이 자폐 증상 때문에 자살을 하지는 않지만 이 자폐 증상으로 인한 우울이 올 경우에 왜냐하면 소셜 인터랙션, 사회적인 어떤 교류가 없고 커넥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로 인해서 디프레션이나 불안이 심해서 엔자이티가 심해서 자살에 충동이 있을까 하여 이제 첫 번째 스텝은 항상 이 생명의 안전을 확인하는 자살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고요. 두 번째 단계는 비난이나 비판하지 않고 듣는 listen non-judgmentally. non-judgmentally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들어주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폐적인 증상을 알고 그들을 이해할 때 non-judgmentally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사실 판단하게 되고요. 어떨 때는 이상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상을 매번 강조하는 이유는 그분들을 이해하고 스텝 2에서 잘 비판단적으로 들을 수 있게 돕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스텝 3에서는 위안과 정보 제공, 위안과 정보를 제공하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셔야 되겠죠. 그 증상과 어려움에 대해서. 그래야지 이런 위안, 변화할 수 있어, 발전할 수 있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는 위안,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와 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달 재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스텝 4,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격려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어떤 전문가의 도움이 가능한가, 이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오티즘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트리트먼트에서 배우도록 할게요. 스텝 5, 마지막 스텝에서는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지원을 받도록 격려한다. 그래서 스스로 어떤 도움을 자기에게 줄 수 있는지, 스스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행수칙은 마지막에 프레젠테이션 끝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리뷰를 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우선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증상을 Social Communication Deficit,
사회적인 의사소통의 결핍, 이것이 제일 큰 증상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행동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흥미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아주 특정한 부분에 지나칠 정도로 강한 흥미를 보입니다. 그리고 행동적인 면에서는 repetitive, 아주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감각적으로 굉장히 예민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곳에 있었던 물건이나 순서가 흐트러지는 것을 아주 힘들어해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이 스펙트럼 안에서 아주 강박적인 OCD 같은 증상도 보이고요. 뭔가 불안한 모습도 보이고요. 또 사회적인 커넥션이 없으니까 좀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짜증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ADHD 같은, 왜냐하면 특정한 부분에만 관심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산만한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ADHD인가 하는 그런 증상도 보여질 수 있지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소셜 커뮤니케이션, 인터랙션 스킬에 어떤 결핍이 있는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오티즘 증상이 있으신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이 컨택, 시선을 접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말을 하긴 하는데 눈을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보면은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못하고 엄마가 불러도 눈을 잘 못 마주치고요. 이야기를 할 때도 눈을 못 마주치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요. 눈을 마주치면서 상호작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을 부를 때 반응을 respond to name, 이름 부를 때 호명 반응이 없어요. 9개월까지도. 그래서 이 아이가 인터랙션이 없죠. 누구야 같이 놀자 누구야 하고 불러도 엄마나 친구들이 불러도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거의. 그리고 facial expressions, 뭐 happy, sad, angry, 뭐 놀랍거나 행복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났을 때도 얼굴이 무표정합니다. 거의 9개월까지. 그리고 인터랙티브 게임, 서로 함께 막 상호작용하면서 하는 게임이나 놀이 있잖아요. 삐까부, 까꿍 하는 이런 것도 보통 아이들은 까꿍 하면 까르르 웃는데 이 상호작용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스처, 이제 아이들이 막 친구들 만나거나 헤어질 때 막 손을 흔들면서 빠이빠이 하잖아요. 그런 제스처들이 없어요. 인터랙션에 필요한 제스처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인트레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관심을 보여도 그 관심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굉장히 막 같이 놀고 싶어 하는 아이에게는 되게 좌절스러울 수 있겠죠. 이제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이제 반응이 없으면 처음에는 같이 놀자고 막 하다가도 서서히 멀어지게 되고 무관심해지게 되고, 그래서 주변에 친구가 점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다른 친구가 아프거나 할 때, 또 상처받을 때 그걸 못 알아채요. 거의 두 돌까지도.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울고 있어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같이 놀고 싶어 하는 것에도 관심을 못 보이고요. 다른 아이가 같이 놀자고 할 때나 아니면 같이 놀이에 참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거의 세 돌까지도 어렵고요. 그리고 pretending, 이제 우리 왜 가상놀이 많이 하잖아요. 병원 놀이도 하고 선생님 놀이도 하고, 그렇죠? 막 영웅 놀이도 하고 남자애들은. 그런데 이런 가상의 놀이를 못 해요.
그래서 pretend 못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춤추거나 댄스, 노래하거나 이런 그 액팅하는 그런 게임들을 못합니다. 그래서 연기하는 거, 왜냐면 프리텐드를 못하니까요. 거의 뭐 60개월쯤 돼도 이런 놀이들을 못하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사회적인 이 그 상호작용이 어렵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그 자폐 증상이라는 걸 모르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른이 이런 행동을 해도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쵸? 저 사람 이상하다. 또는 좀 나쁜 사람인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해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증상을 이해한다면 마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럼 또 다른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가장 또 큰 두드러지는 범주가 행동적인 특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 보면은 이제 뭔가 장난감들을 줄을 세워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이 세우는 줄이 흐트러지면은 화를 많이 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아이들이 와서 같이 놀려고 할 때, 같이 놀기 위해서 줄 세워놓은 걸 흐트릴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 너무너무 싫어하면서 화를 내요. 그러다 아이들 또래들도 상처받을 수 있겠고, 그리고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틱장애 같은 행동도 보이고요. 계속 빙글빙글 돌거나 아니면 어떤 말을 하거나 아니면 손짓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하고요. 이제 그 반향어라고 하죠. 말을 따라하는 것, 상대가 하는 말을 따라하는 것. 하지마 하면 하지마. 근데 톤에 감정이 하나도 없는 그런 반향어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놀이를 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놀이를 해요. 그 방법이 변하지 않고 줄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전체보다는 부분에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 전체의 기능이나 그거 가지고 누구 태우고 놀고 이게 아니라 그 부분에 뭐 바퀴 부분 아니면 핸들 부분 아니면 그 미러 그 부분 이런 아주 세부적인 한 부분에 관심을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작은 변화에도 이렇게 화를 내요. 그래서 같은 same way, 같은 위치, 같은 줄, 정리정돈, 이 organize 하는 거에 굉장히 강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만 그게 변화되어도 이제 화를 많이 내고요. 강박적인 흥미, 아주 부분, 세세한 것에 흥미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루틴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그 루틴이 깨질 때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화를 많이 냅니다. 그리고 행동적으로는 이제 막 손을 계속 흔든다거나 움직인다거나 몸을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혼자서 뱅글뱅글 도는 그런 행동적인 특성을 보여서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 참 이상하다 싶은 그런 행동. 그래서 많이 왕따도 당하고 좀 놀림도 받고 또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얘가 왜 이러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더 어렵죠.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반응들도 unusual reaction, 그 어떻게 소리에 대해서도 특정한 냄새에 대해서도 맛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유별난 그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감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이제 특정 사운드에 예민해서 어떤 사람의 목소리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냄새라든가 여기에 막 반응을 보면서 막 소리치면서 나가기도 하고 귀를 막기도 하고요. 음식을 막 뱉어내기도 하고 특정한 모양이나 색깔에도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행동 때문에라도 이 사회적인 커넥션 또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에 직장 생활 어렵고요. 학교도 중간에 드랍하는 경우 많고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또 동료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스펙트럼, 오티즘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는 생활을 뭐 그냥 하는 것 같아서 일반적인 장면에서 공부하고 사회적인 생활을 하지만 본인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걸 참아내느라. 그래서요, 남들이 모르는 혼자만의 그런 고통을 많이 겪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들이 힘들어할 때 이상하다가 아니라 알고 들어주고 또 필요한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요. 나는 오티즘 자녀가 없어요. 우리 가정은 아무도 이런 증상이 없어요. 주변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만날지 모르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몰랐지만 사실 이분들은 약하게 이 오티즘을 앓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눈에 띄게 증상을 앓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스크리닝하고 다이그노시스, 진단, 어떻게 증상을 스크리닝하고 진단하는가. 사실 이 뭐 약으로 진단하거나 또 뭐 다른 병하고 달리 검사 결과가 뭐 피검사에서 오티즘 레벨이 이만큼이면 오티즘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티즘은. 그래서 더더욱더 부모가 답답해하고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말 전문가가 봤을 때 look at 그러잖아요. 보고서 이 발달적인 히스토리, 행동 다 종합해서 진단을 내리거든요. 근데 이미 18개월 이전에 그러한 의심 증상이 나타나요. 눈을 맞추지 못하고 특별한 행동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해서 보통은 이제 한 2달, 2돌쯤에는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런 모든 이제 그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해오고 공부해오고 연구했던 분들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약 한 2세 정도의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이 2세 뭐 18개월, 2돌 이전에 이미 증상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진단을 받지 않고요. 뭐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진단을 안 받는다고 해서 이 증상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을 받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게 되고 또 그래서 마음이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진짜 이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진단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오티즘은 다른 병과는 다르게 early help, early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아주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기 진단을 받고 빨리 치료를 받을 때 이분들의 이 그 포텐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서포트나 서비스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주변에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겁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진단을 받고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우리 마음지킴이 워크숍에서도 배웠겠지만 스티그마, 선입견이 무서워서 말을 못 꺼내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또 쉬쉬하다가 시기를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지킴이로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런 분들을 만날 때 누군가가 와서 우리 아이가, 우리 가족이 좀 이상해요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조기 진단이나 받으면 조기 진단이 그냥 스티그마, 이 선입견, 라벨링을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일찍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서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주고 위안도 제공해주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어떤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특징, 이 언어적인 부분에서 좀 언어 발달이 늦을 수 있고요. 그리고 딜레이 된다, 지연된다. 그리고 무브먼트, 이 운동 기술이 조금 지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지 능력이나 또 학습 능력이 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딜레이드 랭귀지 스킬 그랬는데 모든 이 오티즘 스펙트럼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언어가 늦지 않아요. 아스퍼거이라고 옛날에 아스퍼거 증후군이었던 그 진단명이 DSM-5, 2013년에 DSM-5가 이제 그 나오면서 아스퍼거 증후군도 오티즘 스펙트럼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친구들은 언어적으로 많이 뛰어납니다. 이 언어 구사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소셜 커넥션, 인터랙션이 없고요. 원웨이입니다. 자기 말은 잘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공감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이 랭귀지 스킬도 사실은 이 스펙트럼 안에서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행동적으로 충동적이거나 하이퍼,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OCD 같이 이렇게 impulsive, 충동적인 그런 행동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seizure, 이렇게 발작, 간질과 발작 증상도 보이는 것도 한 부분이고요. 뭐 다 그런 증상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eating and sleeping, 그 먹고 또 자는 습관이 좀 보통 그 unusual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소화기 장애가 많이 나타나서 변비가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또 emotional and mood reaction이 좀 unusual하다. 이 정서적인 반응도 일반적이지 않고 불안, anxiety, stress, 그리고 excessive worry, 걱정을 아주 많이 하고 fear, 두려움이 많거나 아니면 아예 두려움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주의해서 두려움이 없는 경우, 너무 부주의해서 두려움이 없는 경우, 아니면 너무너무 두려움이 많은 경우, 이렇게 양극으로 갈라지는 그런 특징들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발달적인 부분에서 발달이 지연되나 아닌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님, 아니면 주변에 그 부모님과 이제 그 같이 지내는 분들은 이 developmental milestone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이따가 이 부분은 마음지킴이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이 링크를. 몇 개월에 어떤 발달 수준인지, 어떤 발달적인 그 특징을 보이는지 하나하나 매 개월마다 올려놓은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발달이 나타나고, 언어적으로 또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인지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로 발달이 되는지, 운동 수준은, 운동 스킬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볼 수 있는 그 리스트를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렇게 딱 요약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제가 자료로 올려드릴게요. 이제 이런 정보들을 주변에 공유하시면서 4개월 때는, 6개월 때는, 9개월 때는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영어로 좀 알고 또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이웃에 우리가 한인 2세들, 1.5세들은 한글보다는 영어가 더 편안하고 우리가 영어권에 이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모든 슬라이드나 PPT 자료를 영어로 만들고 굳이 한국말로 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영어에 어차피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간단한 것들은 영어로 다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milestones at 4 months, 6 months, 9 months, 1 year, 2 year, 3 year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고 어떤 특징이 마일스톤이 그쯤 되면 일어난다라는 걸 알고 계셔서 도움을 주고 또 이해를 이 아이가 2년인데 두 돌인데 아직 뛰지를 못하네. 그러면 이 운동 기술이 뭔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상하네. 얘가 1년 첫 돌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말을 전혀 안 하네. 바이바이 손 흔드는 것도 아직 못하는구나. 그러면 뭔가 조금 지연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아이는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부모님이 오케이 책을 너무 좋아해서 진짜 영재인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약간 오티스틱한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비록 책이지만 책에 대한 얘기지만 오티스틱한 증상들을 다 갖고 있는 부분을 여기서 설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성인 황입니다.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데 싫어할 부모가 있을까요? 또아가 돌 이후부터 책에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연령에 맞는 그림책과 사운드북을 사서 보여줬는데 책을 너무 잘 봐서 좀 더 큰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도 사서 보여줬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뭔가 문제로 보이는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읽어주려고 하면 오히려 부모가 들고 있는 책을 빼앗았어요. 그러고 나서 등을 돌리고 보거나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혼자 봤어요. 두 번째는 책 페이지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구기면서 넘기다가 가끔씩 모서리를 입으로 뜯어먹었어요. 처음에는 이가 간지러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뜯어먹는 횟수가 늘더니 아이가 좋아하는 책들의 모서리가 거의 다 훼손되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책을 혼자서 30분 이상도 봤어요. 책 덕분에 육아가 수월했던 것 같아요. 식당이나 집에서 식사를 할 때도 책만 보여주면 아이를 챙기지 않아도 저희는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때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는 것보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기특했고 돌이 지나니 좀 차분해지는구나, 이제 좀 편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친척들이 혼자서 책을 오래 보는 아이를 보고 집안에 영재가 나왔다고 농담까지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행동들이 전부 다 위험 신호였어요.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혼자서만 봤던 이유는 책에 내용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감각 추구를 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림이나 글씨의 패턴을 보거나 책장을 넘길 때 이미지가 바뀌는 것을 시각 추구하고 책 페이지 모서리를 손가락 끝으로 만지작거리면서 넘기는 촉각 추구를 하고 책장을 입으로 뜯고 씹으며 구강 추구를 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책은 또아가 선호하는 특정 감각을 편하게 사용하기에 최적화된 도구였어요. 그리고 책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람보다는 사물과 감각 정보에 몰입하면서 무표정이 되었고 부모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보고 자폐라고 전혀 생각도 안 한 이유도 바로 책 때문이었어요. 제 아이는 생후 18개월부터 발달 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판단해요. 그런데 7개월 뒤인 생후 25개월이 되어서야 알게 된 이유가 또아가 책으로 감각 추구를 하면서 감각 처리 문제로 발생하는 자신의 불안감을 조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잠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아직 표면으로 나오기 전이라 증상을 발견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예민하지만 차분한 기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차분함은 두 돌 때 어린이집을 가면서 터지고 말았어요. 낯선 사람과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더 이상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집에 책들이 없어서 불안이 최고조로 올라왔고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 내내 물병을 쥐며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불안이 올라오면
물병을 쥐고 다녀요. 그리고 아이가 울면 달래기가 쉽지 않았고 항상 낮잠 시간 전에 하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등원한 지 한 달이 넘었을 때 갑자기 선생님이 아이가 호명 반응이 안 된다고 알려줘서 그때 증상을 알게 되었어요. 호명 반응을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슬프게도 온통 자폐 증상에 대한 내용으로 검색돼요. 그 후 아이의 책을 전부 치우고 몸놀이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자기 책이 없는 걸 알고 집안 곳곳을 다니면서 어른 책뿐만 아니라 달력, 노트까지 손대기 시작했어요. 필기도 안 한 새 노트를 넘기며 보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종이로 된 인쇄물을 박스에 담아서 정리했어요. 그 후 책 대신 부모와 몸놀이하는 시간으로 채우면서 사람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불안과 분노 발작은 좀처럼 줄지 않았어요. 그때 알게 된 것은 아이가 자신을 조절할 때 하는 상동 행동과 감각 추구를 강제로 막으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평소에 예민해지고 불안이 높아지거나 다른 문제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책을 다시 주면 부모를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때 애착 형성에 올인을 했어요. 애착 형성이 아이의 정서 조절력에 도움이 된다는 다큐의 내용을 봤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1년간의 치료를 통해서 아이가 예전보다 좋아진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혼자서만 보려고 하거나 책으로 감각 추구를 하는 상황은 똑같아요. 하지만 이제 주의 전환은 되어서 몇 권씩 꺼내서 보여주고 있어요. 외출 전에 불안과 짜증이 많을 때나 무리하게 간식을 요구할 때 책을 보여줘서 자기 조절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또아 엄마의 소원은 아이가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순간이 오는 거래요. 그렇게 되면 정말 하루 종일 아이 옆에서 책을 읽어주고 싶대요. 혹시 아이가 책, 사운드북, 소리나는 장난감을 상호작용 없이 혼자서만 오래 가지고 논다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아이의 발달 문제가 의심된다면 꼭 의사와 전문가를 찾으세요. 네, 이제는 트리트먼트 쪽 어떻게 그럼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치료는 과연 가능한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이 오티즘은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라고 알려져 있고, 딱 이거 하면은 치료가 됩니다. 이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됩니다. 이걸 하면 치료가 됩니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 더 힘들고, 그리고 엄마들이 부모가 이 자기 아이가 오티즘 진단을 받으면 죄책감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근데 그건 부모가 잘못 키웠어. 뭐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게 생기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죄책감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로 치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치료가 주로 진행이 되는데요. behavior, 행동 치료가 들어가고요. developmental, 발달적인 치료가 들어가고 교육, educational, social relational, 그러니까 사회 관계적인 부분도 social 스킬을 가르쳐 준다거나 이러한 그런 사회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pharmacological이라 해서 약물, 약학적인 그런 치료. 근데 이제 사실 그 pharmacological approach가 이 오티즘을 위한 약이 이겁니다라고 이렇게는 치료할 수 있는 게 없고, 다만 오티즘 때문에 생기는 그 동반되는 증상들, 예를 들면 막 하이퍼, 이제 그 하이퍼돼 있는 아이를 좀 침착하게 가라앉히고,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 아이를 좀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고, 막 불안해하는 아이를 불안을 가라앉히고 하는 그런 약을 쓰면서 치료가 되고요. 그리고 psychological approach는 심리학적으로는 보통 CBT, 인지행동 치료가 많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자기 행동이나 증상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고, REBT, 이거는 정서적인 행동적인 치료를 하는 것인데, 이제 비합리적인 신념들을 분석해서 바꿔주는 이런 접근법이고, 플레이 테라피는
이 놀이를 하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접근법인데요. 플레이 테라피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시간이 허락하면 플레이 테라피 장면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얼리 인터벤션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0세에서 3세 이 사이에 모든 서비스 치료들을 인터벤션, 얼리 인터벤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주치의에게 얘기를 해서 이 developmental screening, 발달적인 이 진단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일단 의사에게 이야기하라.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증상이나 좀 걱정이 되면, 그리고 스크리닝을 해보고요. 그래도 의사도 봤을 때 이건 좀 걱정이 되네요 라고 하면 주치의가 그러면 스페셜리스트에게 의뢰를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티즘 전문으로 보는 의사를 만나고 치료진들을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테이트마다 이 얼리 인터벤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리노이 주 것을 찾았는데 각각 자기 주에 이 얼리 인터벤션 프로그램을 찾아보시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렇게 전화를 해도 되고 이메일을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까 IEP 프로그램 얘기하셨는데 얼리 인터벤션 또 아이가 특별히 이 스페셜 니드가 있는 아이들을 돕는 프로그램들이 학교에 학군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도록 여러분들이 이 전문가의 도움 또 정보 제공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마음지킴이 역할을 하는 거에. 그래서 이런 1, 2, 3 스텝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슬라이드가 보이십니까? 잠깐 쉐어되는 게 끊어졌던 것 같은데 보이시죠? 네, 다시 갈게요. 그래서 얼리 인터벤션 왜 중요한가? 빠를수록 좋다. 그래야지만 more effective, 효과가 더 있어요.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효과가 더 있고, 그리고 intervention works. early intervention이면 변화가 가능합니다. change 할 수 있어요. 어린이의 그 아이의 발달적인 경로, 또 그 결과도, outcome도 훨씬 더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꼭 early intervention 중요하고요. 그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도움을 받아요. 일찍 진단을 받고 일찍 치료를 시작하면 어린이의 니드도 필요한 것을 가족들이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가족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people with autism을 가진 사람들을 돌보는 가족을 위한 네트워킹도 있고 프로그램들도 있기 때문에 막 가족이 혼자 막 힘들어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도움을 받고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자살 위험을 평가하고 두 번째 비난하지 않고 듣기 위해서는 증상들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증상이 있는가를 배웠고요. 그리고 위안과 정보 제공을 위해서 변화가 가능하다. 조기의 진단과 치료를 시작해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치의의 진단, 그리고 스페셜리스트,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고 또 교육적으로도 학교에 그 학군에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각 주별로, 지역별로 서비스 프로그램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encourage, 격려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스로는 가족으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실제로 오티즘을 겪고 있는 성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오티스틱한 증상을 어떻게 핸들하고 경험하고 있는지를 찍은 짧은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서 제가 간단하게 쉐어를 하고서 끝낼게요. 이게 한 10분 정도 되는데 중요한 부분만 잠깐이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느끼진 않았어요. 집단 따돌림도 많이 겪어봤고 싸우기도 많이 싸워봤고 학생 시절 때 거의 친구랑 거의 사귀지를 못했었고 저 자신도 별로 그렇게 편하게 느끼진 않았었으니까 지금 기준에 아싸가 맞죠, 확실히. 지금 생각하면 진짜 몸깡으로 다녔는지. 자폐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듣고 이해를 못하다가 중학교 한 1, 2학년 때쯤에 세상에서 좀 많이 충돌하면서 내가 남들과 다른 거구나 하는 걸 그때 좀 많이 느꼈습니다. 말투 지적받은 거 좀 이제 톤을 좀 줄이라던가 아니면 좀 이 행동 하지 말라던가 제가 그렇게 부딪히는 것들이 일반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듣거나 상식이라고 보는 그런 것들. 소위 얘기하는 사회적 눈치가 없고 질문하는 건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역사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왜 질문을 못하게 하나요? 질문을 20번만 해야 된다고 어느 책에 써 있나요? 뭐 이런 거. 친구들은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고 얘가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왜 쟤는 저러지? 우리는 안 그런데 우리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 친구의 특성이 사실은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되고 담임 선생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거나 반 친구들이 이 친구들의 특성을 이해를 못하면 더더욱 힘든 거죠. 자폐 아이들은 지적장애 친구들이 가지는 것과 다른 질적인 어려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회적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에서의 어려움을 가지는 거하고 동일하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관심을 가지는 예를 들어서 언어가 안 나오는 친구들도 내가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엄마 손을 잡아 끌면서 이거 먹겠다고 그러니까 소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의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게 있으면 자기가 꺼내서 먹어요. 없으면요 포기해요. 언어가 유창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엄마는 지금 이모랑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서 막 나는 뭐 이게 지금 먹고 싶고 뭐 막 엄마가 들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엄마가 지금 내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됐는지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거죠. 집중할 때 이게 손에 뭐 짚는 습관이 있어갖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리 그래도 인터뷰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죠. 이거를 몰랐을 때는 그냥 이게 손으로 까딱거리는 거 별로 주저하지 않았었고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옛날에 이제 보도블럭 밟을 때 금간대나 혹은 이제 좀 선 있는 데를 밟지 않는다던가 이게 많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행동인데 안 하면 뭔가 지금 큰일 나고 답답할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심지어 그게 뭔가 좀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내가 그것을 반드시 하고 간다든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주변 환경이 민감합니다. 제 경우는 어렸을 때 진짜 채소 특유의 그런 냄새라든가 아니면 장류 중에서도 좀 뭔가 좀 진하고 먹기 힘든 것들 있잖아요. 입에 내는 것 자체가 지금 진짜 좀 힘들 정도였습니다. MSG 제대로 입에 댈 때 그 뭔가 좀 민감하게 확 오는 거 있죠?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아이들이 가지게 되는 엄마 나 이거 싫어 이런 형태하고는 좀 다른 거죠. 내 미각에서 너무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힘들어서 안 먹는 친구들도 있고 사과를 딱 깨물었을 때 이 잇몸에 느껴지는 그런 감각 있잖아요. 그게 힘들어서 또 잘라 먹질 않는 친구들도 있고요. 핸드 드라이어 같은 소리 같은 거가 송곳으로 내 귀를 찌르는 것 같다. 극단적으로는 공중화장실 무조건 안 가. 있을 게 뻔해. 그걸 왜 힘들어해? 이렇게 하는 부분들보다는 사실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거예요. 원인 자체는 지금 유전적 원인, 생물학적 원인으로 귀결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뇌기능의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아이들이 자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검증되지 않은 걸로 인해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에너지를 쓰고 상처를 받으시고 하는 부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15개월쯤에 이제 가족 여행을 갔는데 그 둘째 형부가
제 아들을 보더니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눈 맞춤도 안 되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살펴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반응성 애착 장애라는 진단명을 내렸어요. 애정이 없는 양육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아이가 그걸 알아차리고 아이가 엄마를 거부한대요. 자폐라는 장애명을 처음 얘기했던 그 카노 박사가 냉장고형 엄마면은 아이들이 자폐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얘기를 그냥 돌려서 반응성 애착 장애라고 말한 것 같더라고요. 그 아이가 정말 자폐라면 저는 진짜 잘못된 진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자폐 아이를 부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진단명이 되는 거잖아요. 자폐는 분명히 선천적 장애고 어린 시기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라든가 환경적인 이유로 인해서 자폐 발병되었다 이런 식으로 미디어에서 그려질 때 되게 불편하고요. 불편한 말이 자폐를 앓는다. 약이나 수술이나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한꺼번에 쫙 가해져서 얘를 완치시킬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거든요. 얘네들이 가지게 되는 어려움은. 그거를 어렸을 때는 전혀 모르고 누가 말해줘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아주 그냥 좋다는 거는 다 했거든요. 세크레틴이라는 주사를 맞았더니 그 다음날 엄마 나 이제 안 아파하고 말을 했대나? 그래서 또 그거 주사 맞춰주고 한약이 좋대 이러면은 또 한약으로 또 막 몰려 들어가가지고 돈을 쓰고 17개월 그때부터 계속 다녔죠. 아이를 데리고. 왜냐하면 조금만 잘하면은 내 아이도 비장애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래서 나는 너 성공기를 책으로 써서 베스트셀러를 만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특수체육, 수영, 어느 날 내가 하루에 도대체 몇 킬로를 뛰고 운전을 하고 다니는가 싶어서 보니까 120에서 150킬로 정도를 뛰더라고요. 하루에. 너무 괴롭혔죠. 지금 생각하면 아이를. 그러니까 자폐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됐어요. 자폐증이라는 것은 증상이고 병이라는 의미예요. 병을 고쳐서 낫게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의 대상으로서 지금 뭔가 정상화돼야 되는 존재로 만든다는 거죠. 물론 자폐가 장애라는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아요. 사회적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자폐 당사자가 일반인과 동일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애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2013년도에 자폐 범주성 장애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이전엔 전반적 발달 장애 안에 자폐증, 아스퍼거, 레트, 소화기 붕괴성 그 위에 4가지에 분류되지 않는 나머지 그룹 그렇게 5가지였어요. 그걸 묶은 게 이제 DSM-5에서는 자폐 범주성 장애, 스펙트럼 장애로 불리게 됐는데, 언어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에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룹이 한 진단으로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진단적 기준을 보면 사회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고 했지. 학과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으셨었어요? 예. 저는 그렇게 진단을 받았었고요. 간단하게 만나거나 사회소통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좀 더 미묘한 것들, 그러니까 좀 더 눈을 맞춘다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소통하는 방식이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맞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뼈 아프게 이제 깨닫게 되는 시점이 오게 돼요. 사실